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서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경고 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선 겁니다. 2년 전 4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그해 9월 문을 열었던 연락사무소는 1년 9개월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특집 8시 뉴스는 지금부터 이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나라 기자가 폭파 당시 모습부터 전하겠습니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불빛이 번쩍입니다. 곧바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연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겁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시간쯤 뒤인 4시 50분 방송을 통해 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우리 군 당국도 연락사무소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건물이 완파된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과 가까운 서부전선 일대에서는 폭음이 들리고 연기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연기가 감축이 되고 폭발을 들었대요. 긴장을 해서 이거 TV만 주시오고 있으라 그랬어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볼 거라고 위협한 지 사흘 만이고 오늘 오전 북한군 총참모부의 군사행동 예고가 나온 지 불과 8시간 만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연 연락사무소. 1년 9개월 만에 폭음과 함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폭파에 앞서서 북한은 오늘 아침 그동안 남북이 합의해서 비무장으로 바꾼 지역에 군대를 다시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합참격인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나서서 전선을 요새처럼 만들고 남측으로 전단을 날리겠다고 했는데 그 발표가 나온 지 8시간 만에 앞서 보신 대로 개성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계속해서 정반석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북한인민군 총참모부는 공개보도 형식으로 위협에 나섰습니다.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와 대적 관계부서로부터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된 지대들에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는 겁니다.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대규모 대남비라, 즉 전단 살포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중앙 군사위의 승인을 받을 거라고 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높여가겠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말폭탄에 그칠 듯 했는데 이 위협이 나온 지 불과 8시간 남짓 반나절 만인 오후 2시 49분 북한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 행위는 그동안 북한의 막말 성명과는 차원이 다른 도발입니다. 또 남측 예상보다 속도를 높여 충격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김여정이 공언했던 남북 연락선 차단과 연락사무소 폭파까지 현실이 된 상황에서 비무장 지대나 서해 NLL에서 북한군이 후속 적대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커져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정만석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나타낸다면서 북한이 계속 상황을 악화시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정인 기자, 오늘 오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결과가 한 1시간 전쯤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이기도 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조금 전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 NSC는 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고 우리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경고한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자, 남북 관계를 다시 살리고 싶은, 어떻게든 개선하고 싶은 청와대로서는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오후에 폭파 소식이 전해진 뒤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폭파 10분 뒤인 오후 3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됐던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그대로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참석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폭파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뒤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1시간 반 정도 회의 뒤에 예상보다 강한 어조의 청와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건데 그걸 넘어서는 건 당연히 엄중 경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특히 이제 6.15 20주년이었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결 시대로 돌아가지 말고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자 이런 말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북한이 폭발하는 행동에 나섰단 말이에요. 이걸 청와대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공개 메시지를 발신했었죠. 요약을 해보면 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평화의 길을 되돌리면 안 된다. 먼저 남북끼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서 국제사회도 설득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북한이 예고했던 그대로 우리 측을 향해 적대 행동을 시작한 거죠. 일단 청와대가 강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를 보내긴 했지만 지금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한 상황이라 청와대로선 앞으로 상황 타개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자, 군대를 철수했던 지역에 다시 병력을 보내고 요새처럼 만들겠다. 오늘 아침 나온 이 북한 발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연락사무소로 폭파한 데 이어서 긴장 수위를 계속 더욱 높여가겠다는 건데 당장 과거 북한군이 주둔했던 개성공단 부근과 금강산 지역에 다시 군대를 전진 배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이 공언한 대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개성공단까지 철거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건 북한 군부대의 복귀입니다. 개성공단이 들어서기 전 개성공단 부근 지역엔 북한군 육사단과 62 포병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2003년 공단 조성이 시작되면서 북한은 개성시 판문읍의 군 기지들을 북쪽으로 최대 10km까지 후퇴시켰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개성공단 부근을 요새화시킨다면 군을 다시 전진 배치시키고 신형 무기들을 집결해 한반도 긴장 상태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서울로 오는 접근로가 위협적인 공격 접근로인데 이 부대를 다시 배치하면 포탄이 도달하는 거리도 짧아지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민군 복합항으로 전환된 고성항도 군 주둔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당초 고성항은 군함과 잠수정이 배치된 북한의 최남단 해군 기지였는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면서 고성항 남쪽을 민간 항구로 전환하고 유람선이 오갈 수 있도록 전격 개방했습니다. 이미 군함의 이동까지 위성사진으로 포착되고 있어서 항구를 전면적으로 군사기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건설에 따라 군 부대를 후방 배치하고 금강산 관광에 따라 민군 복합항으로 바꾼 건 9.19 남북 합의에 따른 직접적인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남한과의 관계를 대적 관계, 즉 적대적인 관계로 선언한 만큼 남북 합의는 물론 합의에 따라 북한 스스로 취한 조치도 철회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북한이 오늘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기에 앞서서 어제부터 현장에서는 뭔가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국방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구체적으로 북한 개성 쪽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었던 건가요? 네, 어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로 인력과 장비를 실은 트럭들이 모여드는 게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폭파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곧 폭파할 것으로 보고 어제부터 감시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이제 비무장화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보내겠다, 그리고 요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또 했는데 이것도 행동으로 옮길 기미가 있습니까? 네, 북한군 총참모부 발표는 9.19 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철거된 북한군 10개 지피를 복구하겠다. 또 거의 무장을 해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군을 중무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전방 지피 공동경비구역에서 특이 동향이 파악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피는 험한 고지 위에 있어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요새화하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경비구역 북한군의 재무장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군은 공동경비구역의 북한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이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대북 감시 태세인 워치콘, 전투준비 태세인 대푸콘은 그대로입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군의 직접적인 적대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감시와 전투 태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의 요새화를 발표한 만큼 지피와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감시, 우발적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산, 신포 등 미사일 기지들도 주목되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징후는 없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SBS 김태훈입니다. 네, 지금까지 전해드린 대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오늘 낮 북한이 폭파했습니다. 그 의도와 배경이 뭔지 지금부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안정식 기자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폭파 소식이 우리한테 한 3시 반쯤 처음 속보로 나왔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북한에도 이 소식이 굉장히 빨리 보도가 됐어요. 예, 지금 발생한 시각, 즉 폭파한 시각이 2시 50분쯤인데 네. 북한 방송에 보도가 나온 게 4시 50분쯤입니다. 네. 거의 2시간 만에 보도가 나는데 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신속한 보도입니다. 네. 북한 상황은 보통 하루 뒤에 보도되는 게 그렇죠. 일반적이기 때문에 2시간 만에 보도됐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보도한 거고요. 그러니까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빨리 이걸 선전전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봤던 이 흑백 영상은 이제 청와대가 공개를 한 거고 예. 일부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 그쪽에서 찍은 사진도 봤는데 북한에서 공개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게 지금까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나왔다는 좀 얘기가 없죠. 네. 지금 근데 이렇게 2시간 만에 신속하게 보도를 한 거 보면 사진 동영상 나온다고 봐야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개성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이 촬영한 테이블 평양으로 가지고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어도 내일 아침, 빠르면 오늘 밤이라도 북한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문성무 센터장에게 네.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김여정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예고한 게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사흘 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불과 사흘 만에 속전속결에 나섰는데 북한이 이렇게 빨리 움직인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이제 선전 효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결국 북한으로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6월 4일 날 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연락사무소 폭파된 게 이틀 만입니다. 네. 그리고 3일 전에 통전부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가 인정한다.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6월 4일 날 담화가 나오고 1단계 조치가 모든 연락 채널을 중단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치였고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조치입니다. 총참모부의 발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빠르게 하리라고 좀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는 시점을 택한 것 같아요. 6.15 선언 바로 직후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좀 대화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남북 관계는 중단할 수 없다. 북에게도 대화를 계속하라고 촉구한 시점. 이 시점 직후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하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왜 연락사무소냐 이 부분인데 사실 2년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 대통령이 만나서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연락사무소인데 북한이 지금 2년도 안 돼서
마치 비참하게 파괴됐다는 말까지 하면서 폭발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시한 배경은 뭘까요? 사실 북한이 우리에게 죄값을 받아내겠다고 그랬거든요. 치르게 만들겠다고 그러고 아주 괴롭게 만들겠다고 얘기했는데 괴로운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연락사무소였는데 그건 그야말로 문 대통령이 4.27 선언의 핵심 합의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선택한 것은 사실 그걸 폭파해봐야 자기들이 피해 입을 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극대화하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아픔을 주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아픔은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다 뭐 포격을 하겠습니까? 뭐 당장 국제사회에다가 제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외적으로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자기들이 받는 피해는 최소화하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정식 기자한테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건물을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까지 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번 북한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이유, 북한이 이런 행동을 하는 청자는 즉 메시지를 주려는 쪽은 두 군데라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남한이겠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접어라. 당분간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의 청자는 북한 주민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전국적으로 대남 규탄 시위 벌이면서 긴장 조성에 나서고 있잖아요. 이 장면을 조선중앙TV 통해서 북한 주민들한테도 보여주면서 자, 남조선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게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강하게 나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내부 결속하고 즉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남 적대 관계를 계속 가져가기 위한 하나의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한테 끝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연락사무소 폭파가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남북 관계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래서 끝내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이미 본인이 결별을 선언했고 네. 그 결별은 국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론은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이겠죠. 사실은 남북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하고 한 거거든요. 네. 결국은 여기까지 온 과정은 우리 남측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더 이상 문재인 정부와는 상대하고 싶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이 상황이 바뀌고 자기들이 아쉬운 입장이 되면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단호하게 하되 대화의 문은 열어놓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소식을 다시 전해드리고 잠시 뒤에 두 분과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남북 연락사무소를 없앨 수 있다고 처음 언급했던 건 북한의 김여정입니다. 이번 달 초에 연락사무소 폐쇄란 말을 처음 꺼낸 뒤에 사흘 전에는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광경을 보게 될 거라고 했었습니다. 시간표를 짜둔 것처럼 위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 내용을 백운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대북 전당 관련 담화는 지난 4일, 그러니까 열이틀 전에 처음 나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면 개성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폐쇄도 각오해야 한다고 위협한 겁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선 못 본 척하는 게 더 밉더라, 법이라도 만들라고도 했는데 정부는 이 담화 직후 4시간 만에 대북전단 살포 방지 법안 입법을 최대한 빨리 추진할 거라며 북한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닷새 만인 지난 9일 북한은 김여정 부부장의 지시에 따라 남북 통신 연락선을 끊었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하며 위협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사흘 전인 지난 13일 다시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냈습니다. 적대 행동 행사권을 우리 군의 합동참모본부 격인 북한군 총참모부에 넘기겠다며 급기야 군사행동까지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쓸모없는 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식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결 시대로 회귀해선 안 된다면서 대화의 창을 닫지 말라고 요청했지만 오늘 북한은 위협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김여정은 지난 4일 남북 연락사무소를 폐쇄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금강산 관광시설 철거와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었습니다. 군사합의 파기가 실제 군사 도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은 김수영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김여정 제1부부장은 9.19 군사합의 파기를 언급하며 남한에 대한 대적 행동의 행사권을 군 총참모부에 넘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군사도발 가능성을 예고한 겁니다. 우선 오늘 오전 북한 총참모부가 남북 합의로 비무장한 지역에 다시 군대를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로 양측이 부대를 철수시켰던 비무장지대 GP에 다시 북한군을 배치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 남북 군사 합의를 무위로 돌리는 조치입니다. 대화 국면에서 북측이 보이지 않았던 서해 북방 한계선 침범 같은 서해상 군사 행동을 재개하면 군사적 긴장은 다시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안포 사격을 한다든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조준해서 쏘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포사격이라는 원래 금지된 행동 자체를 아예 의도적으로 이제 하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다 미국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려 전략미사일 시험 발사를 재개하면 한반도의 국면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북측이 NLL 선상의 미사일 발사나 또는 군사적인 저강도 무력 시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처럼 직접 우리 영토를 겨냥한 군사적 행동을 한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돼 정부로선 무력 도발은 결코 용인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서 사태의 악화를 막아야 합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네, 북한이 오늘 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면서 한반도엔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던 연평도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학휘 기자, 연평도는 북한과 가깝고 또 10년 전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곳 주민들 느낌은 또 다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연평도 당섬 선착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오쯤 연평도에 들어왔는데 오후 4시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 분위기도 급변했습니다. 사이가 좀 좋아졌을 때는 우리도 마음이 좀 편했는데 한 번씩 이렇게 그렇게 북한하고 사이가 조금씩 안 좋아질 때는 전부 다 주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죠. 폭파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만 해도 최근 북한의 강경 발언으로 불안은 하지만 별다른 동요 없이 평상시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연평도 주민들은 10년 전 북한의 포격 도발까지 다시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만약 추가 도발에 나선다면 해안포를 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는데 날이 좋으면 그곳 연평도에서 북한이 보이잖아요. 혹시 오늘 확인된 게 있습니까? 제가 연평도에 온 이유도 북한 해안포 문이 열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낮에 찍은 영상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연평도에서 북방 한계선 NLL까지 거리는 1.5km밖에 안 되고 북한 땅과는 10km 남짓 거리입니다. 날씨만 좋으면 맨눈으로 북한 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짙게 낀 해무 때문에 북한 해안포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직접 확인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주민들은 최근까지 북측 장제도나 개머리 쪽에 있는 북한군 해안포 문이 평소와 다름없이 닫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해병대 연평부대도 북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확고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평도에서 SBS 김학휘입니다. 북한과 가까운 지역 주민들은 오늘 건물이 폭파되는 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오늘 낮에 강화도 근처 서해에서 조업하던 어민들은 포를 쏘는 것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민과 저희가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그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주문도 앞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경계선 넘어서는 데까지는 저희 배로 한 15분이면 그냥 넘어가요. 넘지 말라는 데를 넘어가요. 2시, 3시? 그때쯤에 후궁하고 포 쏘는 소리가 났어요. 2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느낄 정도니까 뭔 소리지 하고 기분상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정도로 들렸어요. 군부대에서 만약에 포를 쏘거나 무슨 사격 연습을 하거나 뭐 이러면 문자가 날라오거든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예비로 하루 전날이나 아니면은 6시간 전에 연락을 해주죠. 문자로 다. 그런 소리가 나도 안심하라고 문자를 다 날려줘요. 근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 그래서 기분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전화를 했지. 알아본다고 그랬더니 이제 전화가 왔어요. 북한 뭐 어디 뭐 폭파시켰다고.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우리 낚시를 접고 들어왔죠. 배가 한 10대 있었거든요, 낚시배가. 하나도 없었어요. 딱 들어왔어요. 여기는 비상이에요. 모든 게 안 했으면 좋겠지. 여기는 접견 지역인데, 예, 여기는 너무 가까운 곳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뭐 무슨 이런 일이 있으면 비상이죠. 정말 비상이죠. 네, 북한이 오늘 낮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던 그 시간에 주무부 처인 통일부 김현철 장관은 국회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폭파 소식이 전해지자 바로 국회를 떠나서 정부 청사로 향했는데 사전에 이상 징후를 파악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가 이뤄진 직후에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대북전단을 주제로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0분쯤 뒤 폭파 소식이 보도되기 시작하자 회의장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배석한 통일부 실무자들은 김현철 장관에게 쪽지를 건넸습니다. 상황 파악 혹시 되시고 보고받으신 거 있으신지요? 예고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상황 동안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상황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장관은 폭파가 이뤄진 뒤 1시간여 뒤인 3시 53분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회를 떠나는 김 장관에게 우리 정부가 폭파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보고를 받으신 게 있나요? 일단 가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예상했던 거 알고 김 장관은 뚜렷한 답변 없이 황급히 청사로 복귀했습니다. 여야 정치권도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주재로 잇따라 대책회의를 열었고 이 같은 행위를 벌이는 것은 남북관계에 큰 위협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도 큰 장애가 될 것입니다. 통합당도 당내 외교안보 특위 첫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안보 불안을 자초하게 되었다. 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실패로 귀결되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은 북한이 빈말이 아니란 걸 보여주려고 한 것 같다. 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는 말을 했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후 송 위원장은 SNS에 대포로 폭파하든 다이너마이트로 하든 대한민국 재산 파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려 수습에 나섰습니다. SBS 김민정입니다. 자, 우리 정부 대응은 통일부 출입하는 김하영 기자를 연결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하영 기자, 조금 전 통일부가 입장을 발표했다고요? 네, 서울 통일부 차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락사무소 파괴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은 남북관계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있어서는 안 될 행위로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 네, 서울 차관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서 차관은 연락사무소 파괴가 판문점 선언 위반이고 연락사무소 합의의 일방적인 파기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그간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인 통신 차단에 이은 이번 조치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측이 이번 행동에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거다 이런 입장도 냈는데 오늘이 6.15 20주년 다음 날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 북한한테 뭘 얘기하고 싶어도 지금 북한과는 연락 채널이 다 끊어진 상태인데 통일부로서는 후속 조치들 어떤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네,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에 정부도 이번에 강경한 입장을 낸 모습인데요. 일단 남북 간 연락 채널이 모두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전화는 물론이고 문서 형태로도 우리 측 입장을 보내는 것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단 북한의 추가 발표 등을 지켜보면서 후속 대응을 고심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사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로 삼은 직후부터 빠르게 북한 달래기에 나서 왔습니다. 대북전단 단속을 위한 별도 법안을 추진하는가 하면 전단 살포 단체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도 이미 한 상태거든요. 오늘 서울 차관은 탈북단체들이 쌀 페트병 보내기 하는 강화도 일대를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접경지대 다니면서 대북전단 단속하고 남북관계 악화 막아보겠다는 의지를 계속해서 피력했습니다만 북한의 선택지를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집 8시 뉴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2시 50분쯤 개성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습니다.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최근 경고 수위를 높여오던 북한이 실제 행동에 나선 겁니다. 2년 전 4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그해 9월 문을 열었던 연락사무소는 1년 9개월 만에 연기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윤나라 기자가 폭파 당시 모습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에 불빛이 번쩍입니다. 곧바로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연기가 솟구칩니다. 오늘 오후 2시 49분 북한이 연락사무소 청사를 폭파한 겁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2시간쯤 뒤인 4시 50분 방송을 통해 연락사무소 폭파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6월 16일 완전 파괴됐습니다.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개성공단과 가까운 서부전선 일대에서는 폭음이 들리고 연기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전기가 가축이 되고 폭발을 들었대요. 긴장을 해서 이거 TV만 주시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군 당국도 연락사무소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건물이 완파된 모습을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이 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볼 거라고 위협한 지 사흘 만이고 오늘 오전 북한군 총참모부에 군사행동 예고가 나온 지 9시간도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북한군 총참모부는 당 중앙위로부터 남북 합의에 따라 비무장된 지대들에 다시 진출해 전선을 요새화하라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위협에 나섰습니다. 전선을 요새화하며 대남 군사적 경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오늘은 이쯤에서 말폭탄에 그칠 듯 했는데 연락사무소 건물을 실제로 폭파한 겁니다. 쓰레기들과 이를 묵인한 자들의 죄값을 깨끗이 받아내야 한다는 격노한 민심에 부응하여 개성공업지구에 있던 북남 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파괴시키는 조치를 실행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같은 해 9월 문을 연 연락사무소. 1년 9개월 만에 폭음과 함께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이번엔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오늘 북한의 조치를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정윤 기자, 오늘 오후 바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결과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장이기도 한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조금 전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오늘 북측이 2018년 판문점 선언에 의해 개설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함. NSC는 연락사무소 파괴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고 우리 정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겨냥해 경고한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북측이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그에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함. 자, 강력한 유감을 나타낸다, 또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정리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오후에 이 폭파 소식이 전해진 뒤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폭파 10분 뒤인 오후 3시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됐던 신임대사 신임장 수여식을 그대로 진행했는데요. 여기에 참석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폭파 소식을 듣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고 1시간 반 정도 회의 뒤에 예상보다 강한 어조의 청와대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건데 그걸 넘어서는 건 당연히 엄중 경고해야 하는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상으로 보면 대결 시대로 되돌아가지 말고 남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자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 북한이 이제 폭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청와대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공개 메시지를 발신했었죠. 요약하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평화의 길을 되돌리면 안 된다. 먼저 남북끼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해보자. 그러기 위해 우리가 나서서 국제사회도 설득해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북한이 예고했던 그대로 우리 측을 향해 적대 행동을 시작한 거죠. 일단 청와대가 강한 어조로 북한에 경고를 보내긴 했지만 지금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소통을 거부한 상황이라 청와대로선 앞으로 상황 타개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 않은 곤혹스러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SBS 김정윤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국방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우리 군 대응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북한이 폭파하기 앞서서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개성에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된 겁니까? 네, 어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로 인력과 장비를 실은 트럭들이 모여드는 게 우리 정보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폭파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었지만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곧 폭파할 것으로 보고 어제부터 감시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자, 북한이 이제 비무장화된 지역에 다시 분대를 보내겠다고 오늘 발표한 내용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 이것도 행동으로 옮길 어떤 기미가 보이나요? 네, 북한군 총참모부 발표는 9.19 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 철거된 북한군 10개 지피를 복구하겠다. 또 거의 무장을 해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북한군을 중무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현재까지 전방 지피 공동경비구역에서 특이 동향이 파악됐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피는 험한 고지 위에 있어서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다시 요새화하는 데는 시간이 제법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동경비구역 북한군의 재무장은 순식간에 할 수 있는 일이어서 군은 공동경비구역의 북한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라든지 충격을 가한다든지 이런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네, 대북 감시 태세인 워치콘, 전투 준비 태세인 대푸콘은 그대로입니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북한군의 직접적인 적대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감시와 전투 태세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의 요새화를 발표한 만큼 지피와 공동경비구역에 대한 감시, 우발적 도발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산, 신포 등 미사일 기지들도 주목되는데 현재까지는 별다른 징후는 없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SBS 김태훈입니다. 자, 2년 전 남북 정상이 만나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오늘 조치는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공식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이 오늘 앞으로 남측의 전단을 대대적으로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 내용은 김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남북 정상은 2년 전 4월 27일 판문점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 발전을 위한 세계항에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폭파한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 1조 3항에 따른 매우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물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의 합의로 쌍방 당국자가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하고 5달 만에 문을 열었는데 이걸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연락 업무를 이미 중단한 상태에서 사무소의 폐쇄나 일부 훼손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북한의 결정은 극단적인 폭파였습니다. 남북 합의의 가시적 성과물을 눈에 보이게 뒤집어 엎어서 판문점 선언 이전 한반도 긴장 상태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북한은 판문점 선언의 성과들을 하나하나 무력화하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난 9일엔 남북 간 연락 채널을 모두 끊으며 청와대와 노동당 중앙위 본부 청사 사이 정상 간 한라인까지도 차단했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오늘 대대적인 전단 살포를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내부적인 정면 돌파전을 넘어서 어떤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 군사적 차원에서 대외적인
벽면 돌파전을 개시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대남 관계는 4.27 선언 이전으로 돌리고 북한이 남한을 대화와 협력의 상대가 아닌 적으로 설정하고 정상 간 합의를 하나하나 백지화하면서 남북 관계는 이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상태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판문점 선언의 결실로 2018년 9월에 세워졌습니다. 지상 4층짜리 건물로 248억 원 정도가 들어간 건물인데 그 돈은 모두 우리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이어서 정유식 기자입니다. 북한이 폭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은 북한 개성공단 안에 있습니다. 지상 4층, 지하 1층에 연면적은 4,500제곱미터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함께 발표한 판문점 선언 제1조 3항에 따라 남북 인원이 상주하는 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하면서 지난 2005년 남북 교류협력협의사무소란 이름으로 지어진 건물을 고쳐서 사용해왔습니다. 24시간 365일 직접 협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 민족 공동 번영의 산실이 되고자 합니다. 우리 교례에게 북과 남을 하나로 이어지는 뜨거운 혈맥으로 건물을 짓고 고치고 운영하는데 모두 248억 원이 들었습니다. 지난 2005년 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처음 지을 때 건설비가 80억 원,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청사와 숙소의 수리 비용이 79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수장 등 지원 시설을 보수하는 데 16억 6천만 원을 비롯해 개보수 비용으론 97억여 원이 들었습니다. 개소 뒤 3년간 운영비는 수십억 원 규모였습니다. 연락사무소에서 진행된 남북 간 대면 합의가 600차례까지 늘어난 2019년엔 54억 3천만 원이 지출됐고 올해엔 11억 4천만 원이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이런 비용은 모두 우리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2층의 남측 사무소, 4층의 북측 사무소가 위치해 남북 간 상시 소통이 가능했는데 이번 폭파로 양측 당국자가 함께 상주하는 건물은 1년 9개월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이번엔 다른 나라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워싱턴을 연결해서 미국에선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일수 특파원, 거긴 아직 새벽 시간이긴 한데 미국 정부 쪽에서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지금 아침 7시가 조금 넘었는데요.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잇따라 강경 발언을 내놨을 때 미국 정부는 실망했다, 도발을 피하라 이런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절제된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라 실제 도발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는 북한이 왜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까? 이 겉으로는 남한을 향한 도발이지만 목적지는 미국이다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이 하노이 협상 실패 이후에 북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중요한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한 변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의 주요 업적으로 이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는데요. 여차하면 도발해서 당신 업적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읽고 있는 겁니다. 대선 앞두고 그런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면 미국이 좀 더 신경을 쓰라는 건데 너무 큰 자극을 주면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남한에 대한 도발로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북한이 조금 더 강한 도발, 미국을 겨냥해서 직접적인 도발에 나선다면 미국으로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 같습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즉 ICBM을 쏘는 정도의 강력한 도발이 아니라면 당장 대응에 나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을 앞두고 이 코로나 대응과 경기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하는데 이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북한과의 협상에 시간을 쓸 여유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재선 가도에 빨간 불이 켜진 점을 감안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응징을 통해서 대선 국면에 돌파구를 만들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송욱 특파원, 중국 쪽에서는 이야기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반응 전해주시죠.
네, 관련 소식을 중국 언론들이 속보로 내보냈고요. 중국 외교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짧고 원론적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朝鲜和韩国是同一民族，作为近邻，中国一贯希望朝鲜半岛保持和平与稳定。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길 바란다. 뭐 교과서 같은 얘기로 들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중국이 직설적으로 북한을 비난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마음에 안 들어도 애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서 나온 발표를 해석해보면 한반도 긴장 수위를 높이는 행동이 중국으로선 달갑지 않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사태, 미중 갈등, 이렇게 가뜩이나 골치 아픈 게 많은데 변수가 많아지면 피곤해지고요. 또 한반도 긴장 수위가 올라가면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변수에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봤을 때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현상 유지에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자, 연락사무소 폭발하는 실제 행동에 나선 북한이 앞으로 이제 더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태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남북 갈등에 대해 중국은 그동안 남북 당사자가 대화와 협력으로 풀 사안이다. 제3국이 개입할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베이징 외교관도 이번 사안을 가지고 중국이 북한과 직접 소통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 군사 충돌 같은 중국이 용납할 수 있는 수위를 넘는다면 북한의 자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도 강대강 대응은 좋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고 미국의 책임론도 함께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안정식 기자, 북한에서도 이제 8시에 우리 8시 뉴스처럼 이제 메인 뉴스가 있는데 거기서 좀 추가 소식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지금 들어오기 전까지 좀 주시해서 봤는데 아까 이제 여러분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그 남자 아나운서가 나와서 연락사무소 파괴됐다. 이것만 재방송으로 나왔고요. 추가적인 영상 보도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영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나온 소식 하나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파괴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오늘 오후 3시 40분부로 연락사무소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개성 연락사무소에 대한 전기 공급을 끊었다. 네. 사실 긴장이 좀 높아지는 상황인데 센터장님, 그렇다면 이제 북한이 오늘 얘기한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에 다시 군대 보내고 요새화하겠다 이 부분에서 이미 철거했던 비무장지대 GP를 다시 복구하지 않느냐 이런 가능성도 있던데요. 그럼요. 예, 지금 김여정 부부장이 6월 4일 날 담화 발표할 때 9.19 군사 합의의 파기 가능성을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김여정 부부장의 표현에 보면 있으나 마나한 9.19 군사 합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9.19 군사 합의도 문재인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이 연락사무소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과이거든요. 이걸 파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아프게 만들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GP를 폭파한 것은 중요한 남북 합의의 이행이었고 그 폭파된 GP를 남북 군인들이 직접 가서 검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을 다시 복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복구를 시도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JSA를 무장화시키는 것 다 바로 할 수 있는 거고요. 해안포 지금 문 닫아놓은 거 열고 다시 전진 배치하고 그리고 사격 금지 구역에서 훈련이나 사격을 재개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9.19 군사 합의에 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안정식 기자, 개성공단이라든지 또 금강산이라든지 우리와 가까운 곳에 다시 북한이 군대를 보낼 수 있지 않나 이런 관측도 있던데 이것도 바로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제가 이제 대북 단체 쪽에도 좀 취재를 해 보니까 일부 단체 쪽에서는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지역에 들어갈 진주할 북한 군 부대에 이미 지침이 하달됐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지역에 북한군이 다시 들어가더라도 거기 있는 시설을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해오는 지금 요새 상황을 보면 살라미식으로 하나하나씩 발표해가면서 단계적으로 압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군부대 진주하기 전에 뭐 개성공단 시설을 뜯어내겠다, 금강산 시설 뜯어내겠다 이런 발표들이 있은 다음에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의 진행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아까 뭐 안정식 기자 지금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좀 연장선인데 바로 개성공단에 북한이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군부가 머물 시설도 필요하고. 그럼요. 이런 점은 어떨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그 폭파하는 것을 통해서 일단 암시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작년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시설 철거하라고 그랬고 철거가 더뎌지니까 철거할 의사가 없다면 우리가 뜯어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성공단도 버림받은 개성공단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했는데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개성공단을 자기들이 강력하게 철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부대가 당장 주둔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땅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일부 시설을 뭐 철거하고 군부대에 적합하게 개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움직임들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의지, 우리를 향한 과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개성공단의 군부대가 당장 진도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위협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센터장님한테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이런 긴장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당장 중단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계속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괴롭게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으로서는 뭐 한미연합연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국 대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갈 가능성, 우리 정부의 반응을 봐가면서 조치할 가능성이 전 있다고 봅니다. 네, 북한 쪽에서 뭐 추가로 영상이라든지 뭐 발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께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 오늘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어제 여야가 서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한 법사위를 비롯해 6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우선 가져간 뒤 오늘은 상임위 회의도 단독으로 열었습니다. 통합당은 회의에 불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된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 6명과 각 상임위의 민주당 측 간사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늦어진 만큼 지금부터 전력 질주해야 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상임위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엔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구성이 끝난 법제사법위, 외교통상위, 산업자원위가 통합당 없이 회의도 열었습니다. 국회에서의 협치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6개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는 통합당은 회의에 불참했고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강제적인 상임위 배정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제 배정된 상임위원회에서 국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통합당 의원들은 의장의 사임계를 냈고 통합당 긴급 비상대책회의는 대여 성토장이 됐습니다. 거대 여당의 출혈로 인해 가지고서 결국은 민주주의 기본을 좀 망각하는 그러한 현상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매우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오는 19일까지 남은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며 통합당 몫으로 거론했던 예결위원장 자리마저 자신들이 가져갈 수 있다고 거듭 으름장을 놨습니다. 사의를 표명했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아직 뜻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아예 다 가져가라며 국회 전면 보이콧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은 53년 만에 처음으로 개원부터 단독 원구성을 밀어붙이고 제1야당은 회의 거부로 맞서면서 21대 국회는 반쪽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정부가 내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인천, 경기 남부처럼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있는 지방 도시들은 이미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입니다. 또 뒷북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데 먼저 화가용 기자가 자고 나면 수천만 원씩 집값이 뛴다는 청주에 다녀왔습니다. 집값이 1년에 2억 원가량 올랐다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갭 투자자들이 몰려든 건 벌써 한참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청나게 왔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가을에는 그냥 버스로도 이렇게 온 걸로 알아요.
수도권에서. 이제 현지인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다 몰랐을 거예요. 집값이 비교적 쌌고 전셋값과 차이도 적었던 지난해부터 이른바 갭 투기꾼들이 단체로 찾아와 매물을 싹 걷어갔다는 겁니다. 주변 다른 지역의 목 좋은 곳까지 아파트 서너 채씩 싹쓸이 해가는 바람에 매물이 씨가 마를 정도였습니다. 작년 9월부터 이제 활발하게 거래가 됐었고 지금은 오히려 매물이 없는 상태죠. 어느 정도 사실 분들은 다 사신 거죠. 지난달 청주시 오창읍에 방사광 가속기 사업을 유치한 이후 집값 오름세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2억 정도 이상 오른 것 같아요. 얼마 만에 2억이 오른? 한 달 만인 거죠. 시세 차익은 대부분 갭 투기꾼들이 차지한 상황. 이곳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실거주자들은 부담스럽죠, 사실. 근데 여기만 확 떼버리니까 아이들 키우는 이제 실거주자들은 그 돈 갖고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거니까 부담스럽고. 실수요자들은 매번 한두 발씩 늦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원망스럽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불안한 집값, 부동산 불패 심리는 20대, 30대도 갭 투자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갭 투자가 수도권 집값을 흔들고 다시 투자 수요를 유발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데 내일 발표될 추가 부동산 대책에 이 부분에 대한 조치가 포함될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한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올해 초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76제곱미터 아파트를 6억 7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집값의 70% 정도 되는 전세를 낀 갭 투자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함을 느끼고 있고 근데 대출이 막히다 보니까 이 목돈을 일으킬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데 전세를 끼고 사는 방법 외에는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올 들어 4월까지 임대 목적 매매, 즉 갭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김 씨와 같은 20대와 30대가 크게 늘며 전체 갭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5%로 높아졌습니다. 대출 규제가 엄격해진 상황에서 월급을 모아선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렵지만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꺼지지 않을 거란 막연한 심리가 20, 30대에 여전한 겁니다. 지속적으로 전셋값이 오르며 갭 투자를 쉽게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전세율이 70% 정도 된단 말이에요. 5억짜리 기준으로 1억 5천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는 거 자체 젊은 친구들도 아니 이거라도 안 하면은 평생 전세나 월세 살아가는 거냐. 경기, 인천으로 눈을 돌리는 20, 30대가 꽤 많은 것도 가격을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청약 가점제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보니 매매 시장으로 좀 내몰리는 경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 수도권 외곽으로. 정부는 내일 수도권 조정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일부는 투기 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대출 규제와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은 물론 갭 투자 대책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최근에 집값 못지않게 불안한 게 바로 전셋값입니다. 전월세 올릴까 봐, 2년 뒤 집 비우라고 할까 봐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이번 국회 들어 임대차 보호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살이 6년차 문은옥 씨는 벌써 4번이나 이사 다녔습니다. 내 집이 아니란 생각에 항상 불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재계약을 해줬지만 이런 행운이 제게 또 찾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세입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여당을 중심으로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임차인에게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묵자는 게 주요 내용인데 세입자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무기한 보장하자는 법안까지 제출됐습니다. 그러자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에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올리고 전세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월세 현상을 훨씬 가속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제 줄이는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해서 특히 무기한 전세 법안에 대해선 반시장적이라는 비판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한 임대는 유럽과 일본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이고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전월세 가격이 안정되면 집값이 안정되는 건 물론 갭 투자 요인도 줄어들 거란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주택 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중요한 단초라고 생각해요. 여당의 총선 공약인 만큼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기반이 되는 전월세 신고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가능성도 큽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여기는 경기도에 위치한 김포대학교입니다. 전체 학생이 5,000명이 넘는 사립 전문대학인데 올해도 1,300명 정도를 신입생으로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0%가 넘는 140명이 등록금을 내고도 입학을 하지 않고 마치 약속을 한 것처럼 한꺼번에 자퇴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 무더기 자퇴 과정에 이 학교 교수와 교직원들이 관여되어 있다는 정황이 드러난 건데 대체 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대는 올해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대학 진학생 수가 해마다 줄어드는 와중에 정원을 꽉 채운 성과를 낸 건데 입학 직전 자퇴생이 속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입생 10명 중 1명꼴로 자퇴를 한 겁니다. SBS가 등록금까지 냈다가 입학 전 등록을 취소한 자퇴생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등록금을 보낸 계좌의 예금주 이름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검색해보니 교직원이나 교수와 같은 이름이 여럿 확인됩니다. 어떤 관계인지 자퇴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거 왜 물어보세요? 그거 이유 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 좋습니다. 따로 중퇴를 하시는 건가요?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답변을 거부당하기 수십 차례. 한 자퇴생이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거기 직원이었거든요.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거기 그냥 부정입학이죠. 저는 거기 뭐 다닌 적도 없고 다닐 생각도 없었는데 교수나 교직원 부탁으로 신입생으로 등록했다가 취소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수나 교직원의 친척이나 지인인 자퇴생이 무려 136명. 이 대학 부총장의 아내와 아들까지 포함됐습니다. 승원이 이렇게 해줘야 된다. 바보가 아닌 이상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구나 이거는 알잖아요. 더 이상 자원자가 없는 상태에서 100%를 해야 된다는 거는 김포대는 자체 감사를 벌여 가짜 신입생 유치에 관여한 교수와 직원 42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도 학교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시받고 지시한 적도 없고 또 보고받은 적도 없고 교학 부총장이 아마 감사에 나와서도 본인은 지시한 바도 저기도 보고받은 바가 없다. 부총장 포함 교수와 교직원이 40명 넘게 관여했는데도 학교는 모르쇠입니다. 다 그 부서장인 교학부총장한테 다 보고를 했었고 부총장님도 다 윗선에 보고를 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뭐 지금에 와서는 이제 안 했다고. 문제는 이런 충원율 조작이 김포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해 두원 공과대 등 여러 대학에서 비슷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들이 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할까요? 교육부가 대학의 기본 역량을 진단하는데 일정 기준을 채운 대학엔 재정 지원을 하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수십억 원대 지원을 전혀 못 받습니다. 특히 이 진단에서 충원율 항목의 배점은 전보다 배로 늘어서 20점. 1, 2점 차로 교육부 지원 여부가 갈리는 상황에서 충원율은 주요 항목입니다. 이렇다 보니 허위 입학생까지 동원해 충원율을 채우는 일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대학들이 선택하는 적정 규모란 건 많으면 많을수록이거든요. 또 이제 정부 지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 정원 채우기 어려운 대학들은 충원율 조작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이걸 교육부가 잡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 다 합치면 370개 이상 되잖아요. 그 대학들에서 뭐 이제 조금 뭐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1년에 나갈 수 있는 학교가 정해져 있잖아요. 가짜 신입생 만들기. 예산 낭비는 물론 중장기적으로 대학 개혁의 취지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어제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다른 차와 충돌한 승용차가 길가 난간을 넘어 모녀를 덮쳤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사고로 크게 다친 6살 어린이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정확한 사고 책임을 따지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SUV 차량과 충돌한 뒤 갑자기 속도를 내며 스쿨존 보행로로 돌진하는 승용차.
승용차는 길을 걷던 6살 여자 어린이와 엄마를 덮쳤고 중태에 빠졌던 아이는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서 인상사고까지 나고 하니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경찰은 민식이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쟁점은 이곳에서 발생한 1차 사고입니다. 충돌 사고를 낸 SUV 차량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냐는 겁니다. 경찰이 추가 공개한 CCTV 영상에선 사고 승용차는 1차 사고 직후 우측 지시등을 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핸들을 꺾어 왼쪽으로 갔고 곧바로 보행로를 덮쳤습니다. 운전자 실수인지 사고 충격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과실 여부 확인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학교 앞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1차 사고에 이은 2차 사고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해 차량의 과실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는 충돌 사고 이후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했고 SUV 차량 운전자 역시 사망사고와 자신은 연관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국과수의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의뢰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이혼한 뒤 30년 넘게 자녀 양육 의무를 하지 않은 60대 여성이 소방관이 됐던 딸이 숨지자 유족 급여를 타간 일이 있었습니다. 홀로 아이들을 키운 전 남편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8천만 원 정도를 가져간 생모에게 양육비로 7,700만 원을 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구조대원인 강모 씨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지난해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순직이 인정돼 공무원 연금공단이 강 씨 아버지에게 유족급여 등 8천만 원가량을 지급했습니다. 상속법에 따라 32년 전 이혼한 강 씨 어머니도 같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엄마가 장례식장에는 안 왔죠.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인가 찾아왔었어요, 학교에. 그때 엄마의 모습을 마지막이었어요. 강 씨 어머니는 이혼 뒤 딸들에게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강 씨 아버지는 전 부인이 이제 와서 딸의 순직 보상금 등을 받는 게 부당하다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 씨 어머니는 양육을 못한 건 전 남편이 딸들과의 접촉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어머니가 양육비 분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씨 어머니가 받은 액수와 비슷한 7,700만 원을 전 남편에게 밀린 양육비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순직 유족 연금을 지급받게 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양육비 금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20대 국회에서 양육 의무를 게을리한 부모가 숨진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이른바 구하라법이 상정됐다 폐기됐는데 이를 다시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네, 코로나19 속보입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서울시의 유흥업소 집합 금지 명령이 어제 해제됐는데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던 간호사도 확진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A씨가 어젯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유흥업소는 어제 저녁 6시를 기해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이 해제돼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되자 하루 전인 14일 종업원들을 출근시켜 청소를 했는데 이 자리에 A씨도 3시간가량 함께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14일 증상을 느껴 검사를 받았고 개장 당일인 어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업소는 결국 잠시 영업을 하다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유흥업소입니다. 이렇게 출입구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어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전이 아예 풀리니까 또 여기 안 오고 그래서. A씨는 열흘 전 서초구 주점 약기돌이에 리치웨이 관련 확진자와 같은 시간 머물다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돌보는 경리병동 간호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고양 일산병원에서 일하는 30대 간호사 B씨가 오늘 양성 판정을 받고 입원한 겁니다. 다만 경리병동이 일반 환자 동선과는 완전히 분리돼 있어 병원은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B씨와 접촉한 의료진 등 46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코로나19 지역 발생 환자 수는 어제와 오늘 20명대로 주춤하고 있지만 고령 환자가 늘고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한 80대 환자는 확진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천의 대학병원에서 격리 치료 중이던 80세 남성이 어제 숨을 거뒀습니다. 이 환자는 지난달 방문 판매업체 리치웨이에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하던 중 격리 해제를 앞두고 받은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검사 나흘 전부터 열감 등 경미한 증상이 있었는데 입원 후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렴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환자는 확진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자 관리에 빈틈이 있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격리 기간 중에 임상 상태의 악화에 대해서 좀 더 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자체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2.3% 수준이지만 연령별로 보면 70대는 10%, 80세 이상은 25%를 넘어섰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진 고령자는 폐렴이 잘 낫지 않고 중증 이상으로 악화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고위험군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시설 격리를 통해서 의료진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용품 방문 판매 업체와 종교시설, 노인 요양시설 집단 감염으로 고령 환자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중증 이상 확진자도 24명으로 늘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얇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 여전히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온라인에서 가격이 급등하고 웃돈 받고 되파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공적 마스크는 한 주에 10장까지 살 수 있게 되지만 수요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덴탈 마스크로 불리는 수술용 마스크의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가격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공적으로 공급되는 가격은 50매 기준 7,000원 선인데 온라인 마켓에선 10배 가까운 가격에 팔려나갑니다. 중고거래 사이트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사고 싶다는 글이 빼곡한데 정가 500원인 마스크가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가격에 거래됩니다. 최근 8일 동안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되팔다 적발된 사례만 274건이나 됩니다. 마켓인가? 그런 데 있잖아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중고를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얇고 가벼운 여름용 마스크의 인기는 치솟지만 KF80, 94 같은 보건용 마스크는 재고가 넘쳐납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모레부터 일주일에 최대 3장인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10장으로 늘리고 수출 허용량도 확대합니다. 다만 국내 공급이 딸리는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수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말까지 민간 유통 물량을 각각 40만 장과 100만 장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 22개 업체 40개 품목을 허가하는 등 업계와 함께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10일 이후엔 공적 마스크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